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7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 테마 분위기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3% 하락했고요. 현대건설도 5.8% 하락했고, 그 다음에 한전기술도 2%, S&T에너지 3.6%, BHI 6%, 그다음에 태용도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도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0.7% 하락을 하면서 양 증시가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반도체 위주로의 매수 이후에 큰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오늘 3천억 가까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1,600억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가 1,100억을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지금 니케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다우나스닥도 하락으로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시그널이 아마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미국의 증시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하 폭이 얼마나 될지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는 1379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조금 이제 옆으로 횡보하던 구간에서 이탈을 시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하락을 했고요. 어제 상승분 전부 다 반납하진 않았지만 절반 정도 이탈을 시키면서 진행이 되었고 평소에 이제 횡보하던 구간보다 조금 아래로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 초반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5만원대로 아직 진입을 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대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시장이 어떻게 이제 이어나갈지, 어떻게 그 시장이 계속 발전해 나갈지 그것을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이 지루한 횡보 구간 이후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월봉 입장에서 자리를 잡는 구간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굉장히 오랜 횡보 구간 이후에 큰 급등이 나왔던 구간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한 번 더 급등하는 구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두산에너빌리티 그와 유사한 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지금 목표 주가 10만원 가까이 제시가 되었는데 최근에 이 증시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로 시장의 전체적인 유동성 자금이 보급이 되었을 때 이 전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향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얻을 수 있는 일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 그 많은 수주를 이제 매출로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공장 라인을 이제 증설을 해야 될 때 제때 늘려야 될 것 같고 그 제때 늘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유상증자까지 언급을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자금에 대한 이 출처를 계속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더라도 유상증자 참여를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60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30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최근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좀 이 분위기 이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이제 현대건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3,600원 떨어져서 5.8%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까지도 이탈을 시키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좀 올라가는 분위기를 한 번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하락을 시켰습니다. 사실 눈에 띄게 검색되는 악재는 없었는데요. 현대건설 오늘 좀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160만 주 거래가 있었고요. 6% 하락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 특히 100만 주 가까이 매도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 꽤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급격하게 매도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는 10만원대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전 KPS도 비슷한 구간 형성하고 있고요. 아래로 이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과 점점 주가가 이제 수렴해 가고 있는데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듯 하면서도 밑으로 눌러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 라인이 좀 아래로 이탈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매도를 좀 했습니다. 한국전력도 큰 변화 없었고요. 옆으로 횡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외국인 투자자 그대로 매수해줬고 기관 투자자도 매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SNT에너지도 최근에는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1선 오늘 조금 깼고요. 아래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21선 깨고 내려가는 듯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하락폭을 조금 더 줘서 하락을 시키더라도 SNT에너지는 추세가 무너질 만큼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수로 조금 멈췄지만 크게 지금 SNT에너지를 매도하는 수급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BHI도 상당히 이제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6,000원까지 떨어지면서 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원자력 테마가 특히 현대건설 BHI 좀 많이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던 그 폭을 그대로 하락폭으로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60일선 근처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한 25% 가까이 하락을 시킨 상황이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주도적으로 하락을 시켰고 이틀 연속 6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성황밴드도 지금 계속 주가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고점을 찍고 38,000원에서부터 쭉 떨어져서 3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고요. 매수 매도 반복하고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라인 형성 없이 그대로 내려가는 분위기고요. 이대로라면 이제 29,500원 정도 121선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 하락이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일별 거래량은 15만 주 정도로 적었고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수급도 많이 이탈하지 않았는데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 한국 IMC라는 외국계 증권사가 계속해서 동일한 매도 매수를 한 2주 가까이 혹은 3주 가까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IMC에서 계속 자전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있고요. 주가를 의도적으로 좀 이제 본인들의 이득에 맞게 맞춰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 굳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똑같은 거래량을 계속 매수 매도에 집중시키면서 몇 주간을 이어갈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옵션 만기에 가까워졌을 때 뭔가 이 맞춰져 있는 주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3의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저가 매수를 원하는 수급들이 또 이 원할 수 있도록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180원 하락해서 12,000원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 비슷한 구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이틀 정도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 바짝 매수했던 거 조금 이탈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박주도 그렇고 지금 원전주도 그렇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의 무역 합의가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한국이
무역 합의에 성공해서 이제 상호 관세가 줄어들고 이제 미국의 큰 시장이 열렸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세부적인 합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최종 합의에 대해서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고,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 공장을 급습을 한다든지 혹은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한다든지 일본을 더 이제 관세를 깎아주면서 본보기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되었던 협상이었던 마스가 그리고 마누가 선박과 원자력이 최근에 특히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위주로 좀 올라가는 이 수급도 그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흐름이 좀 전환되기 위해서는 원래 이 수급이 집중되었던 계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의 아마 무역 협상이 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길어지면 이제 추석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9월 말까지 또 10월 2일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 이후가 중요해 보이고요. 10월 말까지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석유 부국 사우디도 원전 개발을 전폭 추진한다. 한국에 기회가 올까라는 소식인데요.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원전, 대형 원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SMR 도입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UAE 원전 수주를 하면서 이 사우디와도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은 미국과의 이제 핵 협정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특히 바이든 정부 때 이 미국과 핵 협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우디가 특히 빈살만이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서부터는 최근에 중동이 계속 국제유가를 떨어뜨리는데 동조를 하고 있고, 국제유가가 떨어짐으로써 사우디의 주요 프로젝트인 네옴시티도 애매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UAE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자금들이 좀 부족해지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용하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핵 협정이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OK로 이제 승인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핵 발전에 대한 그런 권한을 얻게 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찌감치 사우디 같은 경우는 SMR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스마트 원전에 대한 SMR을 이미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력 교류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도 SMR에 대한 기술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좀 늦어질 뿐이지 이미 사우디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그래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 핵 협정이 진행되면 이제 중국을 줄지 혹은 한국을 줄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 핵 협정 합의를 통해서 한국이 수주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굳이 사우디가 핵 협정을 미국과 하고 중국에게 대형 원전 건설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방국, 특히 한국으로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유일하게 웨스팅하우스가 시장을 열어주었던 중동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턴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 공사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향후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안정화되고 가격이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차세대 에너지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IAEA 총회에서 원전 개발 의지를 밝혔고요. 그 파트너가 미국과 한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원전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원전 대통령이 이제 논의까지 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잡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베트남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와 원전 협력을 논의하면서 본인 이 원전을 어떻게 도입을 할지를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의했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도입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또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고요. 기술 지침과 안전 기준 공유 및 인력 교육 협력 희망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베트남 원전이 향후 이제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수출과 내수를 분리시키고 기술 연구까지 분리시키고 국내에서는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해버리니 향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수출에 대해서 이제 힘을 합쳐서 지금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하고 이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만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힘을 합쳐서도 수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계속 내부끼리 싸우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계속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합의 누가 했냐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이제 황조 한수원 사장까지 조사 중에 사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고요. 네, 이 수출에 대해 그리고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운전대를 잡고 잘 운영을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또 사의를 표의해서 그 대행 체제로 또 들어가고 또 새로운 대표를 뽑고 그 기간이 또 손해라는 겁니다. 이미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하던 사람이 계속 협의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또 계속 사람이 바뀌면 또 같은 얘기를 해야 되고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넣으니까 저쪽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본인들의 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자립형 원전을 계속 쇠퇴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굉장히 많이 아쉬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허성무 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가 있는 창원시의 의원이죠. 국회의원이죠. 그 의원도 이 원전 비관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성무 의원이 대정부 질문 내용 중에 이제 신규 원전 건설 에너지 믹스가 답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었을 때에 대한 이 부작용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기저 에너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 기저 에너지원으로서의 석탄 에너지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같이 줄이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 되고 LNG 같은 경우도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석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쟁과 같이 이제 LNG 가격을 이제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연료에 대한 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는 원전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저 의원도 아마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면서도 기저 에너지원인 에너지 믹스를 우리가 원전 에너지로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도 신규 원전 2기와 SMR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또 했고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발언, 환경부 장관에 대한 발언에 조금 더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떠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100기가와트 늘리더라도 그 효율이 30% 혹은 그 이하 20%대까지 갔을 때 20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전력 피크 기간 때 80기가와트에 대한 공백을 뭘로 메울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원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출력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평소에 20기가와트 이렇게 부족할 때는 원전 이 발전량을 70%에서 100%까지 높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또 많이 신재생에너지가 많아질 때는 100%에서 또 이제 뭐 50% 수준으로 또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저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 기간도 확실히 뭐 7년이라고 하더라도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게 SMR이죠. 그래서 그 SMR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건설을 해야 되고, 시범 단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외산에 대한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이제 우리가 민간 기업이 이제 주요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민간 기업의 협력이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와 SMR에 대한 협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테네시 밸리 전력청이 발표한 6기가와트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 몇 주 전, 한 2주 전인가요? 소식이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주 규모가 5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수주량이 많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설 기업들, 기자재 기업들 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미국 기업들과 또 협력을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이 주 단조 기업들, 그리고 건설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없던, 정말 이제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큰 기회가 왔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환경론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 때인지를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이제 RE100이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RE100이 아니라 RE40, RE50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RE50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벌써 석탄 에너지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게 적으면 이제 원전 에너지로 20%를 이제 채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본이고요. 중국, 인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 에너지, LNG 에너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계속 석탄 에너지 팍팍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그렇게까지 선진국처럼 늘리려고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유럽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렸을 때 국제적으로 정말 경쟁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 인도, 그 다음에 중국, 한국 대비해서 유럽이 제조업 입장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진국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이런 이제 유럽의 강국들조차도 우리나라 대비해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모든 면에서 제조업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자꾸 선진국 따라서 그런 에너지를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제조업 부활을 원하는 미국,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에 반대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에너지를 대폭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을 롤 모델로 삼는 건 좋겠지만 독일의 한계, 그리고 독일에 겪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정말 그 아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원전 동향을 들어갔을 때는 네, 지금 우리 경쟁자 EDF가 계속해서 이 체코 원전의 이 굴욕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와 여러 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 한국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영국과 대폭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한국 대신에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고 건설을 할 수 있는 대체 국가를 찾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한국의 위기입니다. 한국 원전 써주지도 않고 국내에서도 안 지어주고 수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고요. 2017년이 또 어게인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은 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정말 지금은 실용적인 실용주의를 내세웠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중요하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좀 이 생각을 좀 이 효율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이 기자재 기업들이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